안녕하세요. 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 녹화. 우여곡절이 많아요. 네. 네, 지금 장소도 계속 옮기고 마이크 이슈도 계속 생기고. 그 프로 유튜버가 거쳐야 될 어떤 통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서 두 번째 시간 네. 이혼 고백장부터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1920년대 셀럽인 나혜석이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글을 발표하죠. 그쵸. 네. 그 보면 우리가 그 나혜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세상이 저 여자를 진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면, 나혜석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선빵을 날린 건 나혜석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점이 멋있다. 아주 그럼. 쿨하지. 네. 이혼 고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게 그 삼천리라는 잡지에 연재된 그런 기고문, 에세이였죠. 네. 굉장히 그 이혼과 관련된 자신의 어떤 삶의 역정을, 삶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뭐 나혜석 자신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긴 분량으로 잡지에 2번 이제 실릴 정도로 긴 분량으로 풀어놓은 그런 에세이다. 요즘 말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90년쯤 전에 이 여성이 조선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겪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일단은 2번에 걸쳐서 되게 긴 글을 썼다는 건 그만큼 할 말이 많고 그만큼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가득해서 쓴 글인 것 같고, 일단 결혼서부터 그 풀스토리를 조금 간단하게 훑자면은 굉장히 결혼부터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나혜석은 사실 그 전부터 그 일본에 있는 여자 미술 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도 그 일본 애들보다 공부 너무 잘하는 여학생이 있다라는 것도 신문에 날 정도로 굉장한 셀럽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도 결혼을 하는 것, 정동교회에서 이 약간 서구식의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결혼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김우영이 10살 많은 김우영이 자기가 18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일본 유학을 할 때부터 계속 구애를 해왔는데, 그 오랜 기간 구애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니까 나혜석이 이렇게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막 구애에 어떤 그 촘촘한 그물망들. 그쵸. 그런 거죠. 파인애플도 사다 주고. 그 무슨 뭐 이상한 과자, 그 과자 이름 뭐였더라? 일본 글씨였는데, 여튼 그 막 과자 사다가 막 바치고 파인애플. 그러니까 우리 그 시절에 그 시절에 파인애플. 그러고 막 엄청난 구애를 했지만, 그쵸? 나혜석은 늘 날 좋아하는 어떤 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호응을 안 해버렸죠. 예. 근데 그랬던 나혜석에게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긴 게 1919년 3.1운동에 나혜석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명여교회 후배들에게 이제 그 독립선언문? 그거를 이제는 나눠주면서 이제 우리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인가 정도의 옥고를 치르고선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6개월이지 그 시기에 6개월에 그것도 공주님이 그렇게 지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 신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는 귀국하자마자 김우영이 다시 나혜석을 찾아갔을 때 다시 청혼을 했고, 그때는 이제 조건부 허락을 하죠.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 몇 개를 달았던 게, 이제는 뭐 시부모와 함께 살지 않겠다. 그리고 김우영은 재혼이었기 때문에 전처의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되게 쇼킹했던 거는 내 첫사랑의 무덤에 그 비석을 세워다오. 우리 돌볼 수 있게 해다오. 첫사랑이 그 최승구라는 시인이에요.
그 학지광 동인으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 근대 시의 어떤 효시로 이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그 학지광 거기 동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찍 폐병으로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승구 묘비를 좀 세워줘라. 근데 거기에 이제 쿨하게 동의를 하고. 근데 요즘도 이런 결혼계약서 많이 쓴다잖아요. 근데 30년대 이제 혼전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아, 근데 요즘에 많이 써요? 쓴대요. 그래요? 난 옛날에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쓰는 줄 알았어. 아, 요즘은 이렇게 그 전 국민의 셀럽화가 되어 있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나혜성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선 너무 잘 나갔죠. 그죠. 막 그림마다 막 전시회가 당시로 엄청 고가의 자기 그림이 팔리고, 그리고 막 이제 대회마다 입선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도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계속 그 승진하고 이제 일본 관료로서 승진을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또 이제 살림과 이제 미술 활동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동안 그 중국까지 가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관료들을 이렇게 유럽 여행을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선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이제 유럽이랑 미국 같은 곳을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네, 하지만, 이제, 네, 구미 만유라는 챕터까지 나와 있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게 화근이야. 돌아와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은 즐거웠지만 나라에서 보내줬지만 가면 또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도 사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제 뭔가 밝혀졌지 또. 그치.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시어머니 얘기하려다가 이제 다시 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뭐가 밝혀졌죠. 부부 갈등도 있었고, 있었을 뿐더러 그 여행 와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 그 있었죠. 스캔들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최린과의 최린과의 나중에 불륜. 친입하되잖아요. 최린과의 어떤 그 러브어페어가 생겨나가지고 이제 최린은 19살 많대. 야, 하여튼 굉장합니다. 지금의 어떤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주신 내용들이 지금 요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삼천리 8월호에 하나가 연재가 됐고 이제 9월호에 하나가 연재가 됐는데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이 이제 8월호 첫 번째 그 글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은 이혼 고백장 이런 제목으로 게재가 됐고 그 두 번째 글은 9월호에 이혼 고백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혼 이후에 겪게 된 어떤 그 경험들 그다음에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여성에게 이 압박을 주는 유독 이 사회에 강하게 이 사회에 느끼는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을 이제 토해내는데, 근데 이 그 첫 번째 글 8월호에 실린 그 이혼 고백장, 그러니까 구미 만유를 가서 거기서 어떤 이혼의 어떤 빌미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부딪히는 그런 얘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의 인생 초반부는 진짜 복받은 삶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금수저고 너무나도 금수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그 에세이를 시작하는 초반부에 와, 막 청구시 하면서 이제 남편의 아호를 막 호명을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약자야라고 부를까요? 이러면서 이제 글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눈물이 흐른다는 거 알겠는데 갑자기 약자 뭐 이런 워딩을 막 동원을 하니까 그게 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의 과정들을 쭉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인생 초반부에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자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재능이 늘 인정받았고 또 늘 보상받았고
뭐 부러운 게 없었고 이런 어떤 자기 효능감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를 한 번도 약자라고 인식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이혼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나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너무나도 절절하게 실감했던 처음 깨닫게 체험이었던 된 거죠. 것이죠. 여성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그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그러니까 내가 늘 주류였는데 내가 아니었을 수도 뭐 이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약자라고 부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인식 같은 게 그 글의 시작 부분에 정확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한 개인이 돼가지고 구조와 맞서다 보니 나 너무 약자였잖아 라고 깨달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약자라고 볼까? 거기에 의구심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잖아 아무도. 그렇지. 네. 나쁜 년이라고만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이 사람 진짜 금수저였구나. 진짜 잘 나가는 언니였잖아.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서술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메모를 해놨는데 이 문장 읽고 꽤나 충격을 받았다.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제상 유여하였고, 그러니까 넉넉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왔고, 하고 싶은 일 다 했다. 노력한 바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려고 했던 거 다 성공했다. 도대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이속 같은 삶.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나는 모르지. 삶인지. 우린 모르지. 근데 나혜석이 진짜 그 하고자 했던 걸 다 했다는 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 그 미술학교 다니다가 이제 18살도 됐고 했으니 너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이제 아빠가 더 이상 이제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불러들였을 때 휴학을 신청하고서는 어느 학교 미술교사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그걸 모아서 다시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하고자 했던 걸 다 한 거야 진짜. 진짜 대단하다. 네. 초년에 모든 운이 몰빵됐었다. 네, 그래서 이제 챕터들이 쭉쭉 나눠져 있는데 글을 보면 그래서 뭐 약혼까지의 내력, 11년간 부부 생활, 그다음에 주부로서 화가 생활, 그다음에 이어지는 챕터가 그 악명 높은 구미 만유 세계 여행 그 챕터인데 근데 이 구미 만유 챕터부터 그러니까 그 앞 챕터까지는 막 꿈동산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부럽고 승승장구하는 진짜 잘 나가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구미 만유 챕터부터는 약간씩 이제 방어적인 서술들이 자주 끼어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서 그냥 뭐 먹고 논 것이 아니다. 나 이제 뭐 그 그림 연구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여성 지식인으로서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제 어떤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서치랄까요? 그러니까 뭐 조사와 그다음에 어떤 시찰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어떤 소스를 모으는 그런 체험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개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더 화합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나는 되게 궁리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또 뭐 구미 여자의 지위, 또 어떤 구미의 일반 정신 이런 것들을 막 언급하는데 그래 그 챕터가 되게 맞아.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여자가 모든 삶의 중심점이다. 약간 오해가 아닌가. 그때도 되게 여권 운동이 굉장히 극렬했던 시기였죠. 참정권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여성이 사회의 주인공이고 가정의 여왕이다. 거긴 그렇다. 그게 아주 선진의 진보한 어떤 세계관이고
또 주체관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펼치면서 이제 자기 어떤 정당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딱 느꼈던 게, 이분이 되게 엘리트주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파리나 이런 데서의 살롱 문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왜 이제인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마담인 경우들이 많고, 그를 중심으로 이제 지식인들의 세계들이 열리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특권 계층의 일부에 어떤 해당하는 얘기고, 거기서 그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많은, 문인들의 뮤즈나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역할들을 했겠고, 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커리어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 만들어진 어떤 공간일 수도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조금 그 이해가 굉장히 없는 채로 그냥, 여자가 여왕처럼 다른 사람들 다 지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잘 되잖아, 라는 식으로 조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는 그때 나왔던 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나는 천재고, 그래서 이런 천재들이 사회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 워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나혜석이 어떤 한 단면을 되게 잘 보여주는 워딩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월 호에 9월 호에 실었던 이혼 고백서 거기에 그 얘기가 정확히 거기서 나온 건가? 네, 거기 정확히 나와요. 이따가 조금 더 보충을 해볼 만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어떤 여성 킹 왕 짱론 여성이 최고다. 근데 약간 사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나혜석의 이상이나 그치. 혹은 환상일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단서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글 곳곳에 이 남편의 어떤 성정에 대한 얘기들을 훅 뿌려놓고 있는데, 이 구미만유부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혼의 과정을 얘기하는 데서부터는 굉장히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남편 김우영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 너무 감정적이다. 이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휘두른다. 생각을 안 한다. 지멋대로다. 너무 욱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남 탓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남 탓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떤 비판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남성, 여성에게 감성과 이성이 어떻게 젠더 코드화 되어 있는 거. 되게 남성이 이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이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그 업다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젠더화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관계에서는 그게 역전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역전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나혜석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남성이 법 제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 제도, 뭐 행정 절차 이런 것의 어떤 주어가 애초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의 어떤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우욱이나 어떤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그냥 어떤 휘두르는 어떤 그 매처럼 그런 감성적인 순간의 판단으로 그냥 법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봉에 여성은 그냥 쳐 맞아야 되는 네, 그런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 이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 뭐 이를테면 남편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감정에 의해서 이 아내, 여성, 그 약자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얻어맞는 아주 비대칭적인 구조가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남편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곳곳에 이렇게 뿌려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 전체가 이런 어떤 내가 개인으로서 남성 중심의 어떤 구조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과정이 바로 내가 이
이혼을 하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글이었다 보니까 남편 감정적이야라는 말 자체도 그냥 뭐 탓하는 말은 아닌 걸로 읽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 말이 되게 감정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나온 언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작용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어떤 비대칭적인 어떤 남녀, 연함 그런 관계, 구조 이런 걸 이렇게 꼬집는 말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 이권 102 쪽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김우영도 이제 그냥 흠없는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이 이혼과 관련해 이혼 한 해 만에 뭐 애들 어떡하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김우영은 계속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이 갈등 얘기 여기저기 아무한테나 퍼뜨리고 다니고 막 기생이랑 놀고 살림 따로 차리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지 나 온 집안이 편을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서술을 해요. 남성은 중간에 생략하고 한번 법률이라든가 체면이라는 형식적 속박을 받으면 그 자길까지의 바로 어제까지의 방자하고 향락하던 자기 몸을 돌이켜 금일의 군자가 되어 점잔을 빼는 비겁자여 횡포자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106쪽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어이한 모순이냐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대. 그러니까 상대방의 품행이 단정치 못함을 이야기할 거라면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 제도도 제도련이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남성의 질서고 뭐 쉽게 말해 남자에게 허용되는 것이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어떤 단순한 모순이죠. 이제 그걸 이제 딱 짚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글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륜이 드러나는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게 드러났던 게 처음에 이제는 가세가 기우니까 그 나혜석이 체리한테 편지를 보내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뭐 고민스럽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근데 이게 그 이제 체린이 그걸 받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김우영한테 들어간 거지. 그래서 너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서 하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서 시작이 단초가 되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이런 부인과 계속 살 거냐라는 식으로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게 막 이제 그 문제 제기나 어떤 그런 비난 같은 것들이 일기 시작을 하니까 남자 체면에 이제 이거를 내가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고집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혼이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나혜석은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부추겨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해서 지금 이혼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그쵸.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당대 사회에서 이제는 부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그 최리는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야? 그 당시 주변에? 그러니까는 그 독립운동 선언 그 33인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친일하면서 엄청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반민족 특위에서 이제 이제 반성하잖아요. 하여튼 근데 되게 체면을 중시 여겼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혼 고백장 다음에 또 나혜석이 정조유리죄로 고소하잖아, 체린을. 그랬더니 체린이 돈을 이제는 거액을 주고 거액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큰 돈을 주고 요구하는 돈을 주고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고소 치하를 하고 신문사마다 이 기사 쓰지 말라고 엄청 뭐라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의 그 명예나 어떤 이런 그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명예 거지. 지향적인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탓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최린에 대한 가십은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폭력은 약한 자한테 흐르니까 그 사람은 센 사람이니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게 또 불합리한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에세이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9월호에 실은 이혼 고백서에는 내가 이 이혼 이후에 이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려고 했는가, 또 뭔가 이렇게 그 박살 나 있는 산산조각 나 있는 이걸 어떻게 그 기워내고자 노력했는가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